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본질을 투시하는 비법, 본투비 지구과학의 안성진입니다. 자, 2025년에 치러진 2026 수능 지구과학 원과목 총평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2026 수능을 치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다가올 2027 수능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건데, 일단 2026 수능을 치르고 오신 분들 정말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결과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6 수능을 치르고 오신 분들께는 이번 수능 안성진의 커리큘럼으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제 2027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요, 그러므로 이 안성진을 믿고 선택하셔도 좋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장에서 풀고 오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은 평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풀었던 그 많은 모의고사들이 있지, 그런 모의고사들에 비하면은 꽤나 평이한 수준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딱 시험지 처음에 딱 풀고 나서 요 정도면 1등급 한 47점 정도 나올 것 같아. 근데 현장감을 반영을 하면 그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지금 M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사에서 1등급 컷은 한 47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2컷 같은 경우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긴 한데, EBS와 지금 우리 이투스 같은 경우에는 2컷이 지금 43점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1컷이랑 2컷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렇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한번 계획을 좀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페이지별 난이도 총평을 드리자면은 3페이지까지는 솔직히 무난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약간씩 턱턱 걸리는 그런 신유형 문제가 있기는 했는데, 객관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3페이지까지는 되게 많은 학생들이 시간 크게 들이지 않고 잘 풀어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4페이지 같은 경우에 약간 고난도랑 신유형 문제들이 좀 몰빵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표정으로 좀 드러나죠? 그죠? 아무튼 몰빵이 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헤맸거나 아니면 계산 실수를 했거나 하면 좀 나가리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평이한 수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한 작년부터 올해 6월 모의평가까지는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되게 무난하게 문제를 냈다가 4페이지에서 난이도를 좀 몰빵시키는 경향성을 계속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올해 구모에서 그 경향이 살짝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문제들의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고 4페이지 문제들의 난이도가 살짝 쿵 내려가는 그런 경향을 구모에서 보였었다가, 이 수능에서는 다시 그 전으로 회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좀 무난하고 4페이지의 난이도가 몰빵된 그런 경향을 좀 보였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계산이 되게 빡센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 수능에서는 계산이 빡센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이 계산이 필요한 별의 물리량 이런 문제가 있긴 있었으나, 솔직히 거기서 필요한 계산이 그렇게 막 복잡하진 않았어. 번잡스럽진 않았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빡센 문제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신에 이제 어디를 변별 포인트로 삼고 있냐면은 기출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했니? 특히 이제 올해 치러진 6모와 9모 있죠. 여기서 출제된 문제들에 대한 분석 정말 꼼꼼하게 했니?를 물어본다라는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들었고요. 그 다음에 꼼꼼한 개념 학습을 좀 강조하는 그런 어떤 경향성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예컨대 이번에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중에 그거 있었잖아. 이 빅뱅 후 3분 무렵쯤 해가지고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가 3대 1이었는가. 이거 제가 개념 단계에서부터 강조를 했죠. 그죠? 수능에서 잘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특히 내신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개수비랑 질량비를 슬쩍 바꿔서 써가지고 틀리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전까지는 이제 평가원보다는 내신에서 자주 나오던 스타일의 문제였으나 이번에 평가원에서 좀 기출이 됐지.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개념 단계에서 강조드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기억을 하셨다면은 실수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다음에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오답률 높은 문제들이 우주 파트에 좀 몰빵돼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약간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번에 오답률 높았던 문제 중에 고지자기 문제도 있었고요, 절대연력 문제도 있었어. 그래서 우주 파트에 몰빵된 느낌은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작년 수능에서는 약간 우주 파트의 중요성이 좀 대두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수능에서는 약간 고체 지구도 그 중요성이 좀 대두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 이제 고체 지구 파트, 유체 지구 파트, 우주 파트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사실 유체 지구 파트에서 난이도를 막 엄청 높게 내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좀 높게 낼 수 있는 파트가 기후변화 파트랑 엘니뇨, 라니냐 이런 부분이고, 태풍 가끔씩 좀 어렵게 나오고 그러는데, 걔네들 어렵게 내봤자 그렇게 막 어렵진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그런 고난도의 문제를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고체지구 파트라든가 아니면 우주 파트에서 좀 내는 경향이 있어. 근데 그전에는 약간 우주 파트에 몰빵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고체지구에서도 난이도를 좀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별로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은 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틀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꼼꼼하게 개념과 기출 학습했고 또 실수를 안 했다면은 1페이지에선 틀리는 문제가 있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1번 문제가 또 은근히 좀 틀린 학생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이거 제가 해설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발문에 기역과 니은은 표층 해수가 침강하는 해역이다라고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요 니은이 용승 해역이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 발문을 제대로 읽지 못한 신봉사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것만 유의해 주시면 사실 1페이지에선 틀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질시대 문제가 오답률이 제법 높더라고. 저 8번 문제. 그다음에 10번 문제, 이 외부 운하 파트가 신유형 문제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약간 어려움을 겪으신 것 같아요. 이 8번 같은 경우에는 에디아카라 동물군 얘네들의 어떤 생존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최초의 속시식물의 출현 시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면은 나머지는 뭐 기본 개념이고 워낙에 많이 기출됐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없었거든. 근데 이제 틀렸다면 아마 이 부분을 잘 몰라서 틀렸을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아래도 이렇게 써놨지만은 지질시대 파트는 거의 순수하게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지질시대를 틀리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공부 부족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에서 다뤄드리는 그런 내용만큼은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신유형이라서 좀 난항을 겪은 그런 친구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은하를 구성하는 주결성의 총 개수에 대해서 묻는 그런 선지가 나왔었죠. 요 선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개념 단계에서 배운 뭔가로 푼다라기보다는 문제의 조건을 활용해서 푸는 자료 해석형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2026 수능을 대비하면서부터 아스트라 심화 기출에서부터 최근 들어서 이 지구과학의 추세가 약간 이렇게 조건을 좀 딱 덕지덕지 딱 주고서 이 조건들을 활용해가지고 선지를 해결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어떤 조건이 쓰여져 있다면은 그리고 문제가 좀 뭔가 안 풀리는 선지가 있다라면은 혹시나 이 조건을 활용해서 이 선지를 해결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조건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문제풀이를 설계하셔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거든. 그런 부분을 잘 떠오르신다면 그리고 발문에서 은하를 구성하는 주결성의 총 광도는 A와 B가 같다라는 그 조건을 빠짐없이 우리가 체크를 하셨다면은 사실 어렵지 않게 자료 해석할 수 있는 선지였어요. 그죠? 뭐 사실 은하를 구성하는 주결성의 평균 광도는 은하를 구성하는 주결성의 총 광도를 주결성의 개수로 나눈 것이다. 이 정도의 생각은 사실 뭐 중학교 수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평균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만 잘 읽어주셨다면 그리고 그걸 활용할 생각만 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3페이지를 좀 보시면은 일단은 12번 문제랑 13번 문제랑 16번 문제에서 좀 오답률이 높았던 것 같은데 12번 문제에서 이제 기억선지에서 대류층의 평균 깊이 이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의 주결성과 태양보다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큰 그런 어떤 주결성의 대류층의 평균 깊이를 묻는 그런 선지가 나왔었는데요. 사실 이 주결성의 어떤 내부 구조만 잘 알고 계신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또한 이 대류층의 평균 깊이를 묻는 그런 문항이 올해 연계교재에서 출제가 됐었거든. 그래서 연계교재 한 번씩은 풀어봤다라고 한다면은 뭐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물론 연계교재를 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뭐 우리가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콘텐츠에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콘텐츠에서 다뤄본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신유형 문제가 나왔어요. 뭐냐면 주결성과 거성의 에너지 생성량을 비교하는 것이었는데 기본적으로 별은 중심부에서 에너지를 생성하여 방출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너지를 많이 생성한 놈이 그만큼 주변으로 에너지를 많이 뿜뿜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에너지 생성량이 높으면 그만큼 광도가 크게끔 돼 있거든요. 별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아무래도 에너지 생성량을 비교하시오라는 거는 우리가 뭘 비교하면 되는 거야? 광도를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지? 광도가 큰 놈이 아무래도 에너지 생성량이 많을 거거든. 에너지 생성량이 많으니까 그 에너지를 많이 주변으로 뿜뿜하는 걸 테니까. 괜찮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풀어야 되는 어떤 추론형 선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미 이런 추론형 선지 우리가 진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지평선이라든가 뭐 이런 커리에서 다 해봤던 겁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가 가능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럼 이제 13번 헬륨 원자핵의 형성 시기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즉 빅뱅 후 3분 무렵에 우주 전체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와 수소 원자핵의 개수에 대해서 보여주는 어떤 자료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고서 요 시기쯤 해가지고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었니? 라는 질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 시기쯤에 이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가 약 3대 1이었니? 요걸 이제 묻는 선지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 자료 V16이라는 저의 컨텐츠에서 나왔던 그래프입니다. 물론 그래프가 완전 똑같이 나온 건 아니고 이 중에서 헬륨 원자액의 질량비, 그죠? 헬륨 원자액의 질량비 그래프가 이제 V16에서 출제가 되었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 V16에서 그 자료가 출제되었을 때 이 니은선지랑 똑같은 질문이 이루어졌었어. 그 시기쯤 해가지고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이 되었니? 이런 질문이 이루어졌었어. 그렇기 때문에 V16에서 적중한 어떤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해당 문제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디귿선지에서 이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에 대해서 묻는 질문, 이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각 개념 완성에서 이미 한번 강조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잘 떠올리셨다면 충분히 풀 수가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16번 같은 경우 이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요 단원에 관련된 퍼즐 문제예요. 그래서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고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서 이 두 개를 짝짝꿍 해가지고 뭔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퍼즐을 풀어야 되는 뭐 그런 문제였는데 처음 해봤을 때 좀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은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한다.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한다. 요 개념을 챙겨주셔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였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4페이지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17번의 이 고지자기 파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신유형이긴 해요. 그죠? 보통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계의 위치 알려주고 그 지계에서 구한 현재의 어떤 고지자기극, 시기별 고지자기극의 위치를 나타낸 거 그런 어떤 자료가 주로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한번 꼬아가지고 고지자기극들은 현재 지계에서 구한 것인데 그 지계의 위치는 현재 위치가 아니라 과거의 위치를 알려줬어. 그래서 이 과거의 지계의 위치와 그 다음에 현재 지계에서 구한 시기별 고지자기극의 위치를 통해 가지고 현재 지계의 위치를 추정하는 뭐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미 우리가 육모에서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열점의 위치를 알려주고 즉 이 화산섬들의 과거 위치, 생성될 당시 위치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현재 요 각 화산섬에서 구한 고지자기극들의 위치를 알려준 다음에 현재 각각의 화산섬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겠느냐 라는 이렇게 과거 지계의 위치와 고지자기극을 통해서 현재 지계의 위치를 추정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이미 육모에서 출제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육모를 잘 분석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에 이제 외계 행성계 탐사 단원 문제고 식현상 그래프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문제풀이에 쓰이는 그런 논리 자체가 물론 이 자료 상황 자체는 뭐 처음 출제된 그런 자료 상황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는 논리 자체는 이미 육모, 구모에서 다 쓰였던 그런 논리야. 오케이? 따라서 육모, 구모를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을 했다면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은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요 17번과 1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모, 구모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19번 같은 경우에 별의 물리량 파트 문제고 이것도 신유형이긴 하거든요. 어떤 점에서 신유형이냐면은 그동안 이제 평가원에서 별의 물리량 문제가 출제가 되면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제시됐을 때 이게 항상 파섹 단위로 제시가 되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거리가 상대값으로 제시된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유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 우리 겉보기 밝기 공식 배우잖아. 겉보기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에 비례한다. 그치? 근데 이 관계식에 의하면은 만약에 거리를 동일하게 맞춰준다면 그럼 그때는 광도의 비가 곧 겉보기 밝기의 비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동일 거리에서 겉보기 밝기의 비가 곧 광도의 비다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각각의 별들을 동일한 거리에다 갖다 놨을 때 겉보기 밝기의 비가 어떻게 될지를 통해서 그걸 광도의 비로 생각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겉보기 밝기 공식을 살짝 바꿔서 쓰면 광도가 겉보기 밝기와 거리 제곱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광도 공식을 또 배우지.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과 표면온도 4제곱의 곱에 비례한다. 그치? 그럼 이 두 개를 연립시키면은 결국에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과 표면온도 4제곱의 곱에 비례하면서 동시에 겉보기 밝기와 거리 제곱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 각각의 물리량을 모두 상대값으로 생각하도록 하고 그 상대값의 기준을 통일시키게 되면 우리가 이 비례 관계식을 등호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걸 인플레이션 단계에서 배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적용시켰을 때 이 모든 물리량의 기준을 우리가 통일시켜 주기만 하면은 다음과 같은 어떤 공식이 성립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설 강의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해설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진모 파이널, 진모의고사 파이널에서 집중 대비를 했어. 그쵸? 2회차에서도 이런 문제 내고 3회차에서도 이런 문제 내고 하면서 집중 대비를 했었기 때문에 지인 모의고사 파이널을 우리가
성실하게 푸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그런 문제였다. 그것도 아주 쉽게. 오케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유형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웨잉타임이라고 써져 있는데 절대 연령이에요. 절대 연령에 대한 신유형 문제인데 많은 학생들이 이게 신유형인지 모르더라고. 왜냐면은 굳이 이 아이디어를 쓰지 않아도 어떻게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주제가 처음으로 출제됐어요. 뭐냐면 두 방사성 원소가 있을 때 어떤 한 방사성 원소가 다른 방사성 원소보다 반감기가 n배야. 그러면은 4분의 3감기든 5분의 2감기든 5분의 3감기든 아무튼 그 외의 감기도 전부 다 n배다. 오케이? 이거 우리가 인플레이션 단계에서 했었거든요. 요 개념을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되게 문제 딱딱 떨어지게 굉장히 잘 풀어낼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거든. 그래서 요러한 주제가 출제된 신유형 문제다. 처음으로 출제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평가원 기출로서는 완전 신유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플레이션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지평선에서도 관련된 문제를 풀어본 바가 있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도 평가원에서 기출되지 않았던 소재가 문제에 녹아들게 되면은 처음에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활용한 그런 문제구나 라는 걸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꽤나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지만은 그래도 뭐 문제 상황 자체가 막 그렇게 엄청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풀어낸 학생들도 꽤 많이 계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신유형 문제였다라는 거, 그리고 인플레이션에서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지별 코멘트도 한번 드려봤고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2027 수능 있잖아.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개념 기출을 꼼꼼하게 학습하고 정말 꼼꼼하게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 이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일단 이 정도는 돼 주어야 2등급 이상이 나올 그런 어떤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이거 그냥 풀고서 한번 오답하고서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6모, 9모에서 쓰였던 그런 아이디어는 수능에서 그대로 다시 재활용될 여지가 분명히 있고 이번 수능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6모, 9모가 치러지게 되면은 정말 이 문제에 쓰인 어떤 자료라든가 문제에 쓰인 어떤 조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정말 철저하게 분석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풀이 어떤 논리 자체를 거의 외우다시피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아는 문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이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 솔직히 3페이지까지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막 시간이 크게 소요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4페이지에서 신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낼 때 중간에 약간 헤맸거나 뭐 계산 실수를 했거나 하면은 이 4페이지에서 시간을 꽤나 뺏길 수가 있었어. 그래서 이 4페이지에서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충분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 고난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4페이지에서 충분히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은 비교적 쉬운 요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문제들 있잖아. 이런 문제들을 정말 최대한 빠른 시간에 풀어가지고 이 4페이지에 충분한 시간을 좀 할당을 시켜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2027 수능을 대비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문제들의 난이도가 낮다고 해서 막 경시하지 마시고 이거를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리고 이제 저의 커리 중에 이제 연간 커리큘럼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V16이라고 해서 딱 그 부분을 돕는 콘텐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콘텐츠를 활용을 해주셔가지고 아는 문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해주자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결과적으로 안성진의 콘텐츠로 충분히 완벽 대비 가능한 그런 시험이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수능을 딱 보면서 느낀 건데 지나치게 뇌절치는 사설 콘텐츠들이 있어. 그런 콘텐츠들은 적당히 거르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설 콘텐츠 문제 중에 제가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설 콘텐츠인데 뭐냐면은 사인 세타가 20분의 11이래. 이때 이 세타가 36도보다 큰지 작은지를 묻는 이런 문제가 출제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게 지금 수학이 아니고 지구과학이야. 이 수능 지구과학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거를 고민할 바에야 차라리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논리를 좀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좀 더 현실적인 향후 출제 가능 요소에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요 문제에 대한 질문이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Q&A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어떤 논리로 풀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간에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출제 가능 요소에 집중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아니 근데 선생님
저희 수험생 입장에서 어디까지가 이 출제 가능한 요소인지 판단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그 기준을 뭘로 삼으시면 되는 거야? 안성진의 컨텐츠로 삼으시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26 수능에 대한 총평 한번 드려봤고요. 2026 수능 치르고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짜는데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2026 수능을 치르고 오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부득이하게 다시 한번 좀 수능을 치러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 2027 수능을 처음으로 이제 대비하면서 저의 어떤 총평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런 두 분께 전부 다 말씀드리기를 내년 수능에서도 안성진은 유효하다. 그래서 안성진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최고의 선택이다. 믿고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수능의 경향성 반영해가지고 제가 또 2027 컬이 좀 더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좀 더 탄탄하게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질 이런 안성진의 컨텐츠를 경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2027 수능도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진이었습니다.